네, 반장들 반가워요. 주말 잘 보냈어요? 신반장 주말 잘 보냈습니까? 11월 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네. 오늘 청와대에서요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잖아요. 자세한 얘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일단 해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언급도 했다면서요? 네, 한마디로 ING, 그러니까 ING.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아하.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네.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연내에 이루어질지 그 후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연내를 가정하고 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아하. 답변을 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은 이번 주에 열리는 거죠? 그렇죠. 네. 고반장. 오늘 여야 5당 대표들도 따로 또 회동을 했잖아요. 예. 초월회인가 이름이 그렇죠. 예, 예. 거기서는 어떤 쟁점이 논의됐어요? 예, 당을 초월해서 화합하자 그래서 음. 초월인데 일단 그 윤창호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음주운전자의 네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음. 포함해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일단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다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나 또 이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 등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그래요? 보였습니다. 당을 약간은 초월했네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이랑 얘기했지만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죠. 정확한 명칭은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실 이견은 많았어요. 하지만 만났다는 데에만 의의를 찾지는 않았고요. 공동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고요. 아까 이제 합의문을 보니까 대략 12가지 정도의 합의 사항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탄력 근로제 확대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거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협의키로 했고요. 방송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법 개정도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 일단은 우리한테는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원유 수입 금지 등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심각한 거는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라고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와 이란의 교역 방식을 보면은 너무 자세한 내용은 지금 얘기하기 그렇지만요. 어쨌든 원유 수입이 막히면은 수출까지 막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 상당히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원유 외에 기타 제재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처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요, 자신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내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오늘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하루 연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게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의 주장입니다.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영장 신청 허위 작성 등의 혐의를 들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한 KBS 보도에 대해서도 사장이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전면전을 치를 태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사를 맡았던 분당 경찰서 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공정한 수사를 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내일 이 얘기를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와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야의 예산 전쟁부터 짚어보고요. 정부 경제 라인 교체를 둘러싼 논란과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검찰 인사개혁안 발표 등 법원 검찰 쪽 뉴스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지 18개월 만이죠.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아주 높다고 말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자리에 모이긴 했지만은 여야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들도 두 번째 모임을 가졌는데요.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정치권 상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장 차이 들으신 대로 꽤 큽니다. 공방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여야 갈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자, 지난주 제가 전해드린 소식 대부분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여야 입장 차이가 뚜렷한 현안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전달하는 전화, 보고 있는 다정의 가족분들이나 이래저래 참 답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청와대와 국회에서 동시에 협치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들이 각각 회동을 가진 건데요. 하나씩 차례대로 전해드리죠. 자, 우선 여야정 협의체 소식입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제안하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동의한 게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운영 제안에 대해 5당 원내대표의 동의가 있었고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자, 그러니까 18개월 만에 여야정 협의체가 처음 가동된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 여당을 향해 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청와대로 출발하기 전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여야정 상설 협의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노동개혁과 민생의 현안 그리고 저출산 대책에 주안점을 두어갈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재조정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모든 주제를 폭넓게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회의인 만큼 오늘 회의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생산적 회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년 예산심의, 민생경제 입법, 정치개혁 방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회의 역할 등 모든 주제가 다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회의 분위기 어땠을까요? 청와대 출발 전부터 각을 세웠던 김성태 원내대표, 일단 대통령과 인사를 나눌 때까지는 아주 밝은 표정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죠. 자,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실질적인 협치의 틀로 작용해야 여야정 협의체가 정례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또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 틀로서 작용을 해야만 좀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야 5당 원내대표들도 돌아가면서 각 당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또 의지를 갖고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당의 원내대표님들도 이렇게 흔쾌히 오늘 이런 자리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갈등과 대립, 반목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또 두 당이 서로 이견이 있으면 저희가 좀 잘 중재해서 뭔가 좀 성과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또 소수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수당의 목소리를 정부에서 많이 경청을 하시면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라는 부분은 모든 당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개특위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 개혁을 이루어내는 데 모두가 힘을 합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첫 여야정 협의체 오찬에는 탕평채가 나왔는데요. 탕평채의 유래 잠깐 살펴보고 가죠. 고반장의 쪽집게 갈 시간입니다. 자,
탕평채는요, 녹두묵에 고기볶음과 데친 미나리, 구운 김 등을 골고루 섞어서 만든 묵무침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게 탕평채라는 이름을 갖게 됐느냐? 사도세자의 아버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 조선 영조. 자, 붕당 정치와 파벌 정치를 극단적으로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파를 막론하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동시에 당파 싸움을 중단시키는 등, 자, 이른바 국사 시간에 많이 본 이름 탕평책을 펼쳤습니다. 이 탕평책에서 유래한 게 바로 탕평채라고 합니다. 자, 일각에는 영조가 직접 이 음식을 신하들에게 하사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탕평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먹기 시작해서 탕평채로 불렀다, 이런 유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청와대가 오늘 탕평채를 내놓는 의미,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여야 협치를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협의체 회의 내용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협치의 불씨, 국회에서는 여야 대표들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만났습니다. 두 번째 초월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협치의 계절이 오고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취이기도 하지만 결실의 계절이 있다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똑같은 시간 안에 원내대표들하고 대통령과의 여야정 협치의 첫 번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헌과 개혁입법과 선거구제 개편과 또 기타 등등 수많은 입법적 제도화의 작업이 우리 국회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자,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산 정국에 산적한 각종 현안까지 그 어느 때보다 협치의 묘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살린 불씨가 끝까지 타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시그러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선 여야정 협의체, 국회선 초월의 협치 불씨 살리나. 네, 아까 이제 고반장이 족집게과에서 탕평채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실제로 문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탕평채를 놓고 그 대화를 많이 나눴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금 전에 고반장이 얘기했던 그 탕평채의 유래를 얘기하면서 오늘 이 음식이 나온 배경을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 영조 때 이제 노론과 소론 대립 때 이제 왕이 어떤 그 자세를 취했는지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아무튼 지금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때보다 조금 편협한 인재풀을 운영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논의 결과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각 당 대변인들의 발표가 있었죠.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각 당 대변인들이 논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모두 12개 항목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주요 내용 주로 민생 경제와 이 남북 관계 관련된 내용인데,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합의를 했는데, 관련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 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또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지원한다입니다. 다만 정의당은 이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청와대와 여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고 수혜 대상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는 데 합의한 겁니다. 또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국회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밖에도 선거 연령 18세 이하를 논의할 것과 또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또 강서구 PC방 후속 대책 입법, 불법 촬영 유포 처벌 강화 법안 등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외 오늘 발표 내용도 잠깐 보시죠. 지방 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네, 지금 이제 각 당 대변인의 합의사항 발표를 들어봤는데 그 이후에 또 각 당에서 오늘 그 협의체에 있었던 얘기들을 많이 또 공개를 했어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재반장.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대화가 많이 오갔던 모양이에요. 네, 우선 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9월 평양 선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 시일 내에 방문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묻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 당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분위기를 고려해서 올해 안에 답방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면서 북미 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그 전에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북미 회담 이후에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서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연내 답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 원내대표의 말에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아직 외교적으로 쓰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에 핵이 없으니 비핵화란 북한의 비핵화다. 김 원내대표의 말이 맞지만 외교적으로 그런 말을 쓰지 않으니 이해를 해달라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문 대통령은 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좋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 옆에 앉았잖아요. 아까 보니까 그 진정어린 얘기를 하나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정치에 함몰된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그 임종석 실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일단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자 좋습니다. 그 오늘 아까 이제 초월의 얘기도 했잖아요. 여야 5당 대표들이 또 이제 별도로 만났는데 그 음주운전 처벌 강화 문제는 거기서도 합의가 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뭐 국회 발제 때도 잠깐 얘기를 드릴 텐데요. 여야 대표들 오늘 초월회 모임에서 윤창호법, 이른바 윤창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서 지금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법안인데 당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현행법상 3회 위반 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을 2회 위반으로 변경을 하고 알코올 농도 수치도 현행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인 것을 최저 0.03 그리고 최고 0.13으로 강화하자는 것이죠. 또 음주운전 치사를 사실상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도 이 법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오늘 초월에서 협의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여야 대표들은요, 가능한 한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국회의장단과 5당 대표의 미국 의회 방문, 그리고 남북 국회회담 성사를 전제로 6자 회담 참가국이죠. 이 미일 중러와 남북의 국회회담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도 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회 개혁에도 여야 5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입장차가 큰 현안도 있었는데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의 경우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은 정기국회 내 동의안 처리를 주장했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은 구체적인 예산안이 나올 때 비준 동의를 해야 한다면서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문제 역시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여야정 협의체하고요. 또 초월회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예산 문제잖아요.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고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겁니다. 오늘 전체 회의에서요. 이낙연 총리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의견을 밝혔죠. 네, 이낙연 총리는 예결위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기대만큼 속도가 안 나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낙수 효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소득주도 성장을 도입했다면서 가계의 소득을 늘려드리고 경제 활력도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러 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정책 상호 간 연계성이나 상승 효과 등에 대한 점검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최근 교체설 논란이 일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이 저하된 거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의 거시경제 지표는 그동안의 경제 구조, 경제 여건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온 것이라면서 특정 정책의 결과로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썩 맞는 이야기 같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긴 장거리 경주를 하는데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체질 강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면서 양극화와 소득 분배 문제 개선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최근의 컨센서스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경제사령탑 얘기는 바로 뒤에 신혜원 반장 발제 때 더 추가로 해보고요. 오늘 예결위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제 질의가 이어졌는데 지금 제가 얘기할 만큼 충분히 속보가 들어와 있질 않네요. 그거 모아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 확대 적용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하기에 앞서서 청와대가 2기 경제팀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론에 대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죠. 고위 당정청 회의에 나선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 경제라인 개편 속보, 또 이번 주 북미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방금 고 반장 발제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첫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지난 주말 정부 여당이 작전 타임을 가졌는데요. 관심은 교체설의 주인공 김앤 장에게 쏠렸습니다. 먼저 장하성 정책실장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이 힘겹고 일자리가 기대한 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턴 야당에서 제기한 정부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세금으로 메운다, 세금 중독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장 실장은 세금을 국민께 돌려주는 걸 문제 삼는 건 모순이다. 적극적 재정 집행이 당연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근거 없는 위기론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갈수록 커지고 갑질이 난무하는 불공정한 시장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이러한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장 실장의 발언은 6분 40초 동안 쏟아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 시간을 더한 것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장 실장이 본인 철학이 담긴 경제학 강의를 작심하고 했다는 분석과 함께 마치 고별사를 듣는 것 같았다는 감상평을 내놨습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도 다른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의 제안을 받고 고별사 비슷한 발언을 길게 했었죠. 다만 김앤 장 그리고 이낙연 총리까지 교체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꼈습니다. 인사에 관해서 총리가 미리 말하는 것은 주제넘는 일입니다. 총리 청와대랑은 좀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잠깐 어디지? 우리 혁신성장 장관회 끝나고 한 얘기 그대로인데 인사 문제를 내가 언급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엔 김 부총리 후임 1순위로 거론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참석했습니다. 옅은 미소만 띈 채 발언을 경청하는 김 부총리와는 달리 홍 실장은 연신 펜을 들고 메모를 적느라 분주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확실히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모습이죠. 홍 실장은 그냥 거론되는 정도라면서 말을 아꼈지만 예전과 달리 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홍 실장님이랑 얘기 나누셨어요? 누구요? 홍남기 실장님이랑. 실장이랑 무슨 얘기? 홍 실장 뭐 늘 일하면서 보는 사람인데. 네, 인사 결정권을 쥔 문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하루 연차를 낸 데 이어서 주말까지 장고에 돌입했습니다. 2기 경제팀으로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할 것 없이 나오지만 후임, 시기, 폭 모든 걸 정교하게 조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만 콕 집어서 교체할 경우 마치 책임을 떠넘겨 경질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고 또 집권 3년차를 맡기 전 총선 준비 인원은 빼고 세 사람을 더하는 전부처 차원의 개편과도 맞물려 진행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산안 정국인 것도 큰 변수입니다. 사실 야권은 하루라도 빨리 경제 실책의 주범을 교체하라라는 주장을 고수해왔죠.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선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에 목을 메고 있다며 거친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집행을 담당하는 김동연 부총리조차 경제 성과나 어려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당에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실장이 뭐가 잘못됐냐며 발그도 붙이고 나서는 태도는 방귀낀 놈이 썩는다더니 이쯤 되면은 적반하장도 도를 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장은 또 미묘하게 다릅니다. 예산안 심사 중 경제 수장을 교체하는 건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재부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정기국회 중 경제부총리를 교체한 전례가 없다면서 자칫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이 모두 어그러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계를 내다봤다가 예상보다 빨리 교체설이 불거진 바람에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12월 1일 이후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것도 관측일 뿐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까지 고려하면 후보군 검증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이 반대로 위기론을 타개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빠른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앤장 사실상 고별사 발언, 교체 시기 고심하는 청와대입니다. 지금 분위기만 보면요. 청와대든 여당이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기경제팀이 출범해야 한다는 쪽으로 좀 이제 분위기는 감지가 돼요. 하지만 이제 대통령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하기는 뭐 당연히 이른 거고요. 역시 이제 문제는 시기와 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데 좀 묘한 게요. 야당의 입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동안은 경제 사령탑을 빨리 교체하라 이런 입장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산안 처리하는 도중에 하는 것은 또 안 된다. 이렇게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선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청와대는요, 예산 정국이 마무리가 되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뭐 올 연말쯤 경제라인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뭐 교체설 또 차기 후보군까지 너무 빠르게 공개가 되는 바람에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투톱 교체를 일관되게 요구를 해오다가 지금은 또 그 예산안 처리는 끝내야 하지 않냐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겁니다. 지금 국회 예결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상수 의원은 진행을 하면서도 역시 양복이 상당히 컬러풀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아무튼 안상수 위원장이 이른바 이 김앤장 교체설에 대해서요. 국회와 정부, 여야가 예산안 협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 한 축이 인사설에 휘말리는 상황 올바르지 않다. 이 470조 7,000개 항목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 수장을 바꿔놓는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기자들이 교체 시기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했습니다. 자, 임 실장 역시 내가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아끼더군요. 네. 자, 오늘 아까 이제 여야정 협의체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왼쪽인가요? 또 장하성 정책실장이 아까 앉아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김 원내대표가 장 실장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오늘 또 비공개 회의에서 왜요? 뭐 할 얘기 있어요? 어떤 언급이 나왔는지 좀 되게 궁금한데요. 신반장 좀 취재한 거 있어요? 일단 여야정 협의체 관련 브리핑에서 이 김앤장 교체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또 네. 추가로 또 백브리핑이 또 나오거나 하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얘기 하려는 거였군요. 네. 자, 이슈를 바꿔서요. 외교안보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이번 주에 그 북한과 미국 간의 뉴욕 라인이 재가동됩니다. 이제 고위급 회담이 열리잖아요. 지금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서 만나는 거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뉴욕에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 기회라면서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다만 북한이 핵 경제 개발 병진 노선 복귀를 거론하면서 이 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구한 데 대해서는 양보 없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Mr. Secretary, you said that North Korea will not see any economic sanctions lifted until it has demonstrated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that still your position? It is not only complete denuclearization, but our capacity to verify that that has taken place is also a prerequisite to lifting economic sanctions. 네,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적대 세력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 외무성 명의 논평을 통해서 관계 개선과 제재는 양립될 수 없는 상극이라면서 이 미국의 태도에 따라 핵무기 개발과 경제 건설에 병진 노선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 이건 늘 봐왔던 북한의 레토릭, 즉 하나의 수사법일 뿐이라면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5개월여 만에 재가동되는 뉴욕 고위급 회담은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오는 7, 8일 이틀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특히 미국이 원하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그리고 나아가 영변 핵시설 사찰 및 검증 문제에 진전된 합의가 나올지가 가장 주목이 됩니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동석하는 만큼 북미 실무협상 채널이 첫 발을 디딜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내일 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북한과의 협상에도 좀 영향을 줄 텐데 그 얘기는 내일 다뤄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간단히는 얘기했지만요. 미국이 그 제재에 고삐를 죄는 국가가 있잖아요. 이란입니다. 2015년에 핵 합의를 했지만 최근에 미국이 그 핵 합의를 이제 무효화시키는 그런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다시 복원된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은 물론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가 금지가 되고요. 이걸 어기는 기업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원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뭐 이란의 생명줄과도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목줄을 조이는 강도 높은 제재인데요. 2015년 뭐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 그리고 이란 사이에 핵 합의가 타결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듬해 2016년 1월 완화가 됐던 제재가 다시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자, 앞서 미국은 지난 8월에 금과 귀금속, 흑연 뭐 이런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했던 기업 또 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부활시켰고 오늘 시행이 된 게 2단계 제재가 복원이 된 거죠. 이란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요. 타격이 뭐 심각할 수밖에 없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예외 대상국에 포함이 됐죠. 네, 아직 뭐 우리 정부도 공식 입장은 따로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인도를 포함한 8개 나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외국에 포함되는 게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180일, 그러니까 6개월에 한해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다시 이제 국내 외교안보 이슈로 넘어와서요. 최근 JSA 비무장화 등 남북 공동선언 이행 작업이 착착 진행 중이잖아요. 오늘부터는 한강 또 임진강 하구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 조사가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 원래는 오전에 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썰물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가 돼서 오후 3시께쯤 남북이 조우해서 조사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남북의 양측 전문가가 각각 10명씩 참여하고요. 우리 해수부에 조사선 6척이 투입됐습니다. 남북이 한강하구 공동조사에 나선 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이고요. 이 군사 합의서를 통해 설정한 공동 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또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암함리에서 황해도의 연남군 해남리까지 길이로는 한 70km, 면적은 28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수역입니다. 국방부는 수로 조사가 완료되면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 정보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나저나 북한 이선건 조평통위원장의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며칠 전에 다뤘지만요.
기업 총수들에게 했다는 그 냉면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에게 했다는 그런 발언이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지금 김태년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산심사 업무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성건 위원장이 14선언 11주년 기념식 참석차 방북을 했던 이 김태년 위원장에게 배 나온 사람한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다는 건데요. 다소 예의에 어긋난 발언이기 때문에 일각에선 여당의 주요 인사가 소위 무시를 당하고도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일단 당사자인 김 의원에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본질을 흐리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의장님 이게 본질을 흐리는 억측이 많으니까 한번 밝혀주시면 본질을 오히려 흐리는 좀 얘기는 더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가 들었던 건 사실이. 하지 마세요. 당시 어떤 분위기였는지만 좀 자꾸 가십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럼 본질이 흐려져요. 자, 이게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성건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혼날 것 같다. 본인은 의식하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 듣기에 따라 수령 모독 발언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면서 꼬집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되자 청와대도 직접 나섰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말이라는 게 앞뒤 맥락을 잘라버리면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질 않느냐. 칭찬이 비난이 되기도 하고 비난이 칭찬으로 바뀔 수도 있다면서 이 위원장의 발언이 남쪽의 예법이나 문화와 조금 다르다고 할지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받았던 이 엄청난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논란이 됐던 이른바 이 냉면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 이성건 위원장이 이제 출신 성분도 좋고 또 군인 출신이잖아요. 상당히 이제 그 터프하다. 말하는데 거침이 없다 이런 평가는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청와대에서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속보를 챙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할게요. 청와대 이성건 발언 환대 훼손할 정도 아냐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신성일 전 의원이 지난 4일 별세했습니다. 글쎄요, 전 의원 얘기하면 누구지 하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국 영화계의 큰별 신성일 씨 얘기죠. 배우로서의 인생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지만은 정치인 신성일의 삶은 역시 이제 굴곡이 적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면서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기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신성일 씨가 이 별세했다는 뉴스 속보가 뜨더니 갑자기 또 오보였다면서 전문을 취소한다. 이런 또 알람이 또 뜨고 말이죠. 이래저래 해프닝이 있었죠. 하지만 그 오보 때문에 신성일 씨가 위독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회복을 기원했지만 결국 어제 오전 2시쯤에 이 향년 81살을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배우로서의 삶은 화려함 그 자체였지만 정치인 강신성일로서의 그의 삶은 영광보다는 불명예에 가까웠죠. 자, 그의 첫 번째 정치 인생 1981년 제11대 총선에서였습니다. 자, 대구가 고향이었지만 당시 이촌동 집이 있던 서울 마포 용산 지역구에 출마를 했죠. 자,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이 선거 당시 선거 벽보인데요. 자, 본명 강신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명 옆에 작게 예명 신성일이라고 달아놓은 게 재밌습니다. 자, 그 엄혹했던 시절 야당 후보로 출마했던 그 용기. 자, 보시면 한국국민당은 선명 야당이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만 해도 유권자들이 후보자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았죠. 주민들 사이에선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신성일이가 나온다더니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있네 하면서 외면했다는 그 웃지 못할 일화도 있었다는군요. 자, 결국 방송 앵커 출신이었던 민정당 봉두환 후보에게 전국 최다 득표 승리라는 영광을 안겨주고 본인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자, 두 번째 정치 도전은 1996년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던 대구 동구갑. 이름의 중요성을 알게 됐던 그는 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성에 예명을 더한 강신성일로 개명을 합니다. 자, 신한국당 후보로 고향인 대구 동구갑 출마했죠.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또 당시 벽보입니다. 정말 멋있다는 말밖에, 중후한 멋있다는 말밖에 나오진 않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구 경북을 강타했던
YS 심판론을 앞세운 육사 11기 그리고 노태우 씨의 처남인 김복동 전 의원에게 또다시 고배를 마시고 맙니다. 자, 큰 충격에 빠졌지만 정치판을 떠나진 않았고요. 결국 2000년 16대 총선에서 삼수 끝에 당선의 영예를 안게 되죠. 하지만 의원 시절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 광고 로비 사건에 휘말려서 2005년 구속이 됐고 2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발제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궁금증이 있었는데 고향도 대구였고 전두환 정권 시절에 왜 편하게 정치할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이렇게 야당 후보로 나가서 이 고생길을 사서 했을까? 사서 걸었을까? 말이죠. 생전에 그가 밝힌 일화가 있었습니다. 1980년 어느 날 당시 주영복 국방장관과 나눈 얘기 한 토막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전두환 장군이 된대. 그게 당연한 수순이지. 형님, 전두환이가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합니다. 너 그런 말하면 혼난대. 혼내주마. 자, 확실히 50 신군부에서는요, 신성일 씨가 자기네 사람이 아니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고인의 이 필모그래피를 쭉 보면 80년대 초중반 작품 활동이 가장 뜸했기 때문이죠. 본인 역시도 찍혔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자, 관련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서 발벗고 나선 윤창호 씨의 친구들 오늘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거죠. 두 당 지도부 역시도 여야 간 비쟁점 법안인 만큼 이번 정기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키겠다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대 국회의원들 그 전과 기록을 분석해 봤더니 현역 의원 중에 음주운전 전과 가진 사람 모두 16명에 달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의원 재직 시절에 걸린 건 아닙니다만, 자, 정당별로는요, 자유한국당이 9명, 민주당이 5명,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중당 각각 1명씩 이렇게 16명이었다는 거죠. 자, 제가 지난주에서부터 이 보도를 쭉 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 인사들의 호응이 크지 않을까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보니까 아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저 여자들에게 돌을 던져라. 아마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겠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오늘자 경향신문 1면 기사입니다. 보시죠. 자, 허리띠로 때리고 커터칼로 찌르는 신용하고 우리 회사에도 양진호가 있다. 정말 뼈를 때리는 제목인데 우리 회사에도 양진호가 있다. 네, 지금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태 이후에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 119에 직장 괴롭힘 관련 제보가 분모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사용자, 상사의 이 폭행만 처벌할 수 있을 뿐 양진호 회장 같은 폭언 또 엽기 행각은 처벌을 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저희가 특히 저희 부장이 최종혁 반장을 많이 이렇게 방송 중에 놀리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설정이었습니다. 예, 이제는 장난으로라도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다짐을 하시죠, 부장?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짐해야죠. 당연히 최 반장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죠? 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창호법, 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아주 통과돼야 돼요.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성일 씨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정치권에서도 영악의 큰 별, 또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그런 고인을 많이 추모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이회창 전 총재도 빈소를 찾았던데, 그 고인을 가리키면서 이제 고인을 지칭하면서 이제 천이무봉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이나 인품이 아주 자연스러워서 꾸민 데가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또 유승민 의원도 빈소를 찾았다는 얘기 아까 들었고요. 그 고인이 이제 헌정의 회원이잖아요. 그런 점도 있고 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고인의 큰 형님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강석호 의원은 첫날부터 빈소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또 이 강 의원에도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고인과 각별한 관계를 소개하면서 SNS에 추모의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이 박지원 의원도 상처를 한 바 있는데 이 생전 고인이 암투병을 하면서도 박지원 의원 부인의 건강을 더 염려했다고 하더군요. 재미있는 게 저도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2017년 3월 국민의당 대구 대선 후보 대구 경선에서 그때 신성일 씨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장면인데 이 국민 경선에 참여하는 장면이 저렇게 잡혔습니다. 저 당시 다들 이제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의아한 반응을 보였는데 알고 보니 이게 이 박지원 의원 작품이었다고 하더군요. 그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 대구로 내려가는 KTX 안에서 박지원 의원이 신성일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형님 나랑 같이 가서 투표 좀 해주세요. 그래야 사진이라도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참고로 박지원 의원이 42년생, 신성일 씨가 37년생 형님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신성일 씨가 그래 가자라고 너무나 흔쾌히 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박 의원이 좀 놀랐던지 뭐 형님 괜찮겠어요? 대구인데 라고 하니까 이 신성일 씨 괜찮아 내가 뭐 박지원 지지하지 안철수 지지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날 현장에서 기자들이 고인에게 뭐 누구를 찍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박지원 찍었다 뭐 이렇게 또 대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고인의 정치 역정 관련한 자료를 아까 이제 쭉 살펴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좀 놀랐던 게 1970년도에 정치를 할 뻔했고 그것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할 뻔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 이 신성일 씨가 훈홍 김상현 전 의원과 아주 막역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 고인의 자서전 청춘은 맨발이다를 보면요. 1970년 9월 30일, 그러니까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누르고 후보로 확정된 바로 다음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한밤중에 김 전 의원과 함께 집에 찾아와서 캠프에 합류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DJ 이 오른쪽에 김 의원, 뭐 왼쪽에 신동지 이렇게 전국 유세를 다니세 이렇게 제안을 했고 본인도 그러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야당 정치인 생활을 걱정했던 엄앵란 씨가 정부 쪽 사람한테 이 얘기를 전해서 이게 무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구 출신이고 당시에 영화배우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때였는데 당시 이제 정치 상황을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제 그 당시 이제 손을 잡았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그 어려운 일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발제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50 신군부 때도 그 야당 정치인으로 정계 입문을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아까 이제 양 반장이 소개한 거를 봤는데 역시 그것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980년 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1980년 어느 날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죠. 그걸 받으니까 선배님 저 전경환입니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전두환 씨 동생 말이죠. 자, 청와대 한번 다녀가십시오 하면서 전화를 하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형님 국회의원 한번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한다 이렇게 단박에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듬해 11대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를 했으니 신군부에서 고인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쪽 사람들하고 내내 관계가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정당 후보로 정치를 시작했더라면 가산을 탕진하지 않고 편하게 다선 의원이 됐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도 한 인터뷰에서 그랬다면 국회의원 몇 번은 더 할 수 있었을 거다. 하지만 그게 끝난 뒤에 내가 뭐가 돼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안 한다고 했다. 특히 그들이 광주에서 한 짓을 생각하면 더더욱이라고 말하기도 했더라고요. 이 고인은 고향이 대구이고 말년은 경북 영천에 집을 짓고 살았지만 마지막 투병 생활은 전남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요. 1996년 총선이잖아요. 그때 신성일 씨가 강신성일이라고 개명까지 했던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고 특히나 그때 신한국당에서 이덕화 씨라든지 최불암 씨 또 자민련에서는 김일아 이대엽 씨 유독 영화계 인사들이 많이 출마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다 떨어지지 않았나요? 제가 그때 네. 그 부인이죠. 엄앵란 씨가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 게 81년, 96년에 두 차례 낙선을 하고 나서 가산을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구에서 비빔밥 식당을 열고 직접 요리를 하고 서빙을 하면서 뭐 겨우 버텼다 뭐 이런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이 신성일 씨가 2000년 삼수 끝에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면서 했던 얘기도 이 모든 영광을 엄앵란 씨에게 돌린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고인의 또 말년의 인터뷰를 보니까요. 영화배우로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해 줬는데 정치인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무조건 참아야만 했고 무슨 말이든 다 들어줘야 하는 생활을 근 10년 가까이 하고 나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라고도 했더라고요. 또 개파에 줄을 서야 하고 돌아서면 적이 되는 생활에 환멸을 느끼기도 했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유권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대목이 눈길이 끌기도 했습니다. 고인을 발탁한 사람이 고 신상옥 감독이잖아요. 그 신성일이라는 예명도, 그러니까 신성, 뉴스타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넘버원이고요. 그 뜻으로 이제 뭐 이름을 지어줬다는 그런 얘기를 받고, 자,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면서 주제를 좀 바꿔볼 텐데, 그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문제는 혹시 정리가 됐나요? 속보가 오늘 오후 4시부터 그 당 윤리심판원의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온 모양이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 7일 날 다시 회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최종 징계 수위를 그날 7일 날 네.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용주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에 이 관련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네. 반성하고 있고 또 어떤 처벌도 하겠다. 당의 어떤 처벌도 감내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냈다고는 합니다. 네, 저는 근데 현역 국회의원 중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예.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영화계 큰별 신성일 입관, 정치권도 추모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주요 보직 경험을 쌓는 이른바 귀족 검사를 막기 위한 인사 제도를 내놨습니다. 특정 선호 지역 근무 기간을 제한하고 파견 근무도 검사 1인당 한 번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인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검찰은요, 평검사들의 인사 원칙 가운데 하나로 선호하는 근무지인 수도권에서 3회 연속으로 근무하는 걸 제한해왔습니다. 그런데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 그리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은 예외였는데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 서울 서부지검에 있다가 수건지검에서 근무 중인 최종혁 검사는요. 다음에는 원치 않더라도 무조건 지방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례는요. 서울중앙지검에 있다가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고석승 검사는 이 대검은 예외이기 때문에 다음 인사 때 서울에 있는 동부지검으로 발령이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누가 봐도 이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 3회번이나 연속으로 수도권에서 근무를 해온 고석승 검사가 더 잘 나간다고 보여질 겁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앞으로 이 법무부와 대검도 수도권 근무지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지검, 대검에서 연속으로 근무한 고석승 검사는 다음번 인사 땐 무조건 원치 않더라도 지방으로 가야 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소위 귀족 검사의 발판이라고 여겨진 저연차 검사들의 법무부, 대검찰청 근무를 막기 위해 9년차 미만의 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도 못을 박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 파견 땐 직무 관련성과 협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파견이 필요한지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자, 아울러 그동안 검사 경력 가운데 형사부, 공판부, 조사부 경력이 3분의 1이 있으면 부장검사로 보임을 시켰지만 이 앞으로는 5분의 2 이상 근무를 해야 부장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검사 경력 15년의 동기인 양원보 신혜원 검사. 양 검사는 형사부 등 경력이 5년이고요. 신 검사는 6년이라고 하면 현행대로라면 둘 다 부장검사에 보임이 될 수 있지만 바뀐 규정으로는 5분의 2 이상인 신검사만 부장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들이 다양한 직무 수행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가고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경양 교류 원칙을 강화하는 등 보직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인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 법무부는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곧바로 법제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자, 오늘 검찰은요, 말로 예정이었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이튿날부터 임 전 차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사엔 변호인도 대동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럴 법도 한 게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그야말로 형사통인데다
또 수십 년간 피고인의 유무죄를 직접 판단했으니까 뭐 어떤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할지는 누구보다 더 잘 알 겁니다. 자, 아무튼 검찰은 오는 15일 전에는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를 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논의엔 진 척이 없습니다. 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있는 시민사회 몫의 추천권은 위헌이라면서 이 법률 자체가 한마디로 엉터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박 의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 법안에 시민단체가 특별재판부 추천에 참여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입니다. 김성태 의원님의 비판이 정치 공세가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김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11일까지로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자, 이 말은 곧 차기 원내대표를 노리는 의원들의 발걸음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하마평에 오른 인사는 약 10여 명입니다. 자,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수도권에서는 김영우, 김학용, 나경원, 강산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요. 대구, 경북에서는 강석호, 김광린, 박명재 의원이,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김정훈, 유기준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강원에서는 권성동 의원 등이 거론이 됩니다. 또 이를 계파별로 보자면 바른정당 독당파 그룹을 포함한 비박계 지지가 강한 후보군, 그리고 친박계 지지를 받는 후보군 등으로도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한국당 지도부 내에서는 친박, 비박계 모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명길 비대위원, 이 서로에 대한 총질을 멈춰라라며 친박과 비박계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내가 침몰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을 잘못 모신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섰고 대지하십시오. 침몰하는 배를 수리하는 것을 포기하고 배를 갈아타려 한 잘못은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강기문 전 총장을 불나방처럼 쫓아나갔다가 되돌아온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최명길 위원의 사견이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아무튼 비대위 공식 석상에서 나온 제안인데다가 조광특위를 통해 대대적인 인적 청산 작업도 예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어떤 파장이 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 인사개혁, 법무부 대검 근무하면 반드시 지방 근무입니다. 네, 법무부가 오늘 인사 규정안을 이제 개정안을 얘기하면서 그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제2의 우병우를 맡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더라고요. 일단 그 인사제도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최 반장이 잘 설명을 했는데 수도권에서 연속으로 3번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현행 법무부 예규 법무부는 뭐예요? 네, 뷰가 좋다는 거예요. 법무부. 법무부 예규화에서도요. 한 검사가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예외로 둬서 수도권청 근무 후에 법무부나 대검을 거쳐 다시 서울청으로 근무하는 형태가 가능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요. 법무부와 대검도 수도권 3회 연속 근무에 포함시켜서 수도권청에 이어 법무부 대검에서 근무했다면 다음 인사 때는 무조건 지방청으로 근무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른바 이 대검,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을 순환하는 소위 귀족검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윤대진 검찰국장은 앞으로는 요직만 섭렵하는 귀족검사라는 건 규정에 의해 가능하지 않게 됐다면서 평검사 때 지방청 근무를 한 번밖에 안 하는 검사들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평균 3번은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발음할 때마다 신경 쓰이죠? 법무부. 네, 제가 한번 지적했더니. 자, 한 검사가 여러 차례 외부기관으로 파견 가는 것도 양 반장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 법무부 과천청사 뷰가 되게 좋습니다. 알았어요. 죄송하고요. 호응을 해줘야 돼요. 예, 네. 이 넥슨 공짜 주식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징역 4년형 확정됐었던 진경준 전 검사장 예를 들어보면 일선 검사로 있다가 법무부 검찰국 검사 지낸 뒤에 지청장, 또 다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이렇게 다시 또 부산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이렇게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까지요. 일선 수도권 검찰청 차장검사, 또 지청장 지난 뒤에 또 다시 법무부 기조실장 이렇게
정말 일선 검찰청, 대검, 법무부 주요 보직을 다 맡았단 말이죠. 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그리고 외부 기관 파견 근무는 검사 1인당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겠다는 거죠. 다만 뭐 부득이하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2회 근무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네, 또 저연차 검사들의 법무부 대검찰청 전입을 막기 위해서 최소 검사 경력 9년 이상의 검사들만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선 지역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검사들 중에서 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등처럼 외부기관에 검사를 파견할 때는 직무와의 관련성, 협업의 필요성, 파견 검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주 엄격하게 이 파견의 필요성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최 반장, 부장 검사를 선발하는 기준도 까다로워진다면서요? 네, 이 형사부나 일선청,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청 근무 경험을 요건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형사부, 공판부, 조사부에서 검사 경력 5분의 2 이상, 최소 6년을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보직부장이 되려면 반드시 지방청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장검사 등 고검 검사급 검사에 대해서는 다면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기나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보임을 한다는 건데 사실 이게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평가를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명문화를 했습니다. 저도 다면 평가는 참 좋은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사에게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하 직원들한테도 어떤 상사인지 좋은 상사인지 나쁜 상사인지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마치 우리 복부장처럼 후배들한테도 언제나 좋은 상사인지가 사실 같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정말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이게 부담스럽게 왜 이래요? 고반장 왜 이래요? 아니 인사철이 좀 다가오는 느낌이 나네요. 근데 이렇게 인사철 직접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게 효과가 커요. 역시 고반장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다면 평가하면 후배 평가 받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그래요? 네, 그 얘기는 끝나고 다시 얘기합시다. 자, 오늘 검찰 법원 쪽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보면요. 사학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잖아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면서요? 네, 홍 의원 측은 재판부를 향해서 무죄를 선고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홍 의원이 경민학원 이사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24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아버지인 고 홍우준 씨가 학원장 자리에서 사실상 학교 일을 총괄하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홍 의원의 아버지의 탓으로 책임을 돌린 모양새인데요. 다만 변호인은 홍우준 씨 역시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한 것일 뿐 횡령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홍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재판이 사학재단 이용해서 돈 빼돌렸다는 혐의 받고 계신데요. 혹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면 재판하겠어요? 그럼 오늘도 계속 인정하지 않고 모든 혐의 부인하는 취지로 재판 임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통위 소속이던 시절에 뇌물 받은 혐의도 받고 계신데 그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뇌물 받은 적 없습니다. 75억 횡령하셔서 어디에 쓰셨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합니다. 왜 인정 안 하십니까? 진짜 기자가 참, 아무튼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첫 재판도 오늘 있었죠. 권 의원은 재판정에 들어서기 전에 취재 기자들과 만나서 증거 법칙과 법리를 무시한 기소다. 억울한 사정을 재판을 통해서 잘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관련 사업을 청탁받고 자기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공소 사실 전체를 부인한다. 재판에서 잘 설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이제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정부의 대체 복무안이 원래 내일쯤 발표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 그 뒤로 좀 연기가 됐잖아요. 네. 관련해서 저희가 그 속보를 조금 더 챙겨봅시다. 자, 오늘 기사는요. 검찰 인사개혁안으로 할게요. 검찰, 대검 법무부 근무하면 지방 근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Smith. Violated international law? Huh? Why are you doing this, Mrs. Collins? You have stopped looking for my son. Why should we be looking for someone we've already...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앞서 보신 영화들은 헐리우드 스타 엔젤리나 졸리가 출연한 영화들입니다. 과감한 액션을 선보이는가 하면 강한 모성애를 표현하기도 했죠. 하지만 배우인 엔젤리나 졸리는 유엔 난민기구의 특사로도 유명합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난민 친선대사로 활동하다가 이후에는 특사로서 더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As the Secretary General and I have discussed today, none of the challenges we face, from civil conflicts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can be addressed without far greater attention to the needs, rights, and positive contribution of women. 그런데 엔젤리나 졸리가 지난 2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배우 정우성 씨,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을 만나 예멘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시다시피 배우 정우성 씨는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하면서 난민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라는 전쟁을 겪었고, 그래서 시련과 난민에 대해서는 어떤 민족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여지도 있고, 또 국제사회의 도움도 받았고, 시민사회의 도움이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겐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지난 3일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를 찾은 엔젤리나 졸리는 제주 예멘 난민의 인도적 체류 결정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우성 씨가 난민 옹호 발언을 한 뒤에 악성 댓글로 고생한 일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배우 정우성 씨는 많은 비난을 받았죠. SNS엔 차라리 달동네 봉사를 해라. 유명인이라 난민이 위험한지 몰라서 그런다. 난민의 테러리스트가 섞여오면 어떡하냐, 이런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성 씨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질과 풍요를 뺏고자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에 대해서 졸리는 동료로서 감사하다며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 혐오, 복수주의가 만연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의 역할이 계속해서 중요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우성 씨는 난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일 뿐 국민 대다수는 아직 난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의견이 없거나 난민을 옹호하지만 상당수는 조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난민 문제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난민 인권 단체들은 정부가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청와대 게시판에는 난민 반대 청원이 6천 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유대인 난민 출신으로 악의 평범성을 강조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난민의 재앙은 기본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제할 것인지 포용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장현수 사태 후폭풍 예술체육특례자 전수조사입니다. 병무청이 오늘 예술체육 특기자 병역특례에 대한 허위 기록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축구선수 장현수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서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병무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담팀을 꾸려서 2015년 이 제도가 신설된 이후 제출된 기록 전체를 되짚기로 했습니다. 혹 장현수만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모든 의혹을 정확하게 밝히고 문제가 드러나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결위에서 아주 시끄러운 모양이네요. 그 얘기 내일 좀 다룹시다. 여야 갈등이 심한